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주제 특강을 이제 내년도 강의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내년 이게 작년 거 시험을 보면요. 작년에 뭐가 브리터로 나왔었냐면,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브리터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그 경영지도사에 보면은 노사관계론 파트에 똑같은 시험 문제가 같은 주제가 똑같진 않죠. 같은 주제가 직장 내 괴롭힘의 뭐 개념 취지와 대응 방법을 써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출제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교수풀이 겹치다 보니까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노무관리 이거 배우잖아요. 인사노무관리 배우는데 여기에 일부 파트에 우리는 이제 챕터로 들어가 있잖아요. 챕터로 뭐가 들어가냐면 노사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학교평 보유방에서 이제 유지 파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 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노사관계론이라는 게 경영학에 보면은 노사관계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경영학 과목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동법을 배우는데 경영지도사는 노사관계론이 요게 이제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 노사관계론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웃기게 이게 노동법에서 안 나오고 인사노무관리 파트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에서 인사노무관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출제된 거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기출문제라서 올해 나온 거예요. 이게 저번 달쯤에 시험 봤거든요. 저번 달이 아니라 한 3주 됐나?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포괄임금제가 나왔어요. 포괄임금제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요거가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기가 왜냐하면 노동법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면 중요 판례가 없거든. 판례가 없으니까 안 배웠는데 요거를 인사에서 보면은 이게 노사관계 파트에 보면 노사관계론이 있는데 노사관계론에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요거는 너무 양이 작으니까 중대재해법하고 같이 엮어갖고 한번 들어놓으면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브리터 대비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이제 4주 지지난주에 3기가 끝났잖아요. 3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공부를 막 하고 있을 텐데 정리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잘 정리가 안 되실 거라서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학원에 와서 또 이제 강의 듣고 또 가서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을 두 가지 주제로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포괄임금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법 이 파트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포괄임금제를 배운 적이 없죠. 포괄임금제는 보통 언제 배우냐면 포괄임금제 판례가 있는데 아마 그 판례가 론호회에 있어요. 저도 그 론호회에 있는 판례가 중요 판례에서 하나 배웠었고 그거 배우고 노무사 시험에서는 따로 안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실무 수습을 6개월 할 텐데 실무 수습 6개월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게 이 포괄임금제예요. 이제 보통 이거는 뭐 누가 강의 커리큘럼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배 노무사들한테 배우는 건데 우리가 임금 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금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왜냐면 이게 임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금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보면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를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돈 중에서 교육비나 또는 손님이 준 팁은
당연히 임금에서 빠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의 대가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로의 대가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 장비 구입비나 작업복 구입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 정산해 줬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근로자가 쓰고 회사에서 현금 정산해 준 경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로 정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고예고수당, 그 다음에 뭐 휴업수당 이런 것들은 임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업수당 같은 경우, 휴업수당이 뭔지는 알죠? 휴업수당이 뭐죠? 코로나 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코로나 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회사에 못 나갔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회사가 임의로 못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격리 조치하래서 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회사가 보건소에서 빼라고 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쉬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지급돼야 되냐면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됐어요. 이게 평균 임금의 70%거든요. 그러면 임금의 70%를 줬는데 이게 임금이 아니에요. 이런 휴업수당 별도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판례 배우셨죠? 노동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잠깐 설명을 했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도 법률에 보면 지급 확정성, 계속성, 인류성, 환거 가능성, 지배 가능성 이것들이 다 인정돼야지 우리가 이제 근로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됐을 때 우리가 임금이라고 봅니다. 그럼 임금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지급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죠. 이 금품이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일부가 빠져요.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별도의 수당은 뭐냐면 법에서 규정한 법도 수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실비 정산적 금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은혜적, 호혜적 금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비 이런 것들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금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 임금의 범위가 설정이 됐죠. 그럼 이 임금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시험 볼 정도 됐으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평균 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니까 임금의 총액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균 임금하고 뭐하고 범위가 똑같겠어요? 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위가. 그죠? 근데 임금 안에는 평균 임금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죠.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죠? 요건이 3개 있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죠. 판례 다 배우셨죠? 네. 그럼 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있을 때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어떻게 돼요? 범위가 일치하는 건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포괄임금을 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돼요. 통상임금. 그래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통상임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기본급이 들어가죠. 이 기본급은 최저임금하고 일치하는 범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그려놨지만 알아들으셔요. 기본급 당연히 최저임금 들어가죠. 그죠?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통상임금을 갖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금 범위 설명해 주려고 지금 앞에 잠깐 자료 나온 거니까 앞에 거 여러분들 다 노동법에서 배우는 거라서 자료를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뭘 줘요? 월급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시급도 주고 그 다음에 연봉도 있고 연봉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시급제밖에 없어요.
시급제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로 환산하면 월급, 1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이라고 하는 제도를 별도로 법에 규정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노무관리 파트에서 이제 연봉제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연봉제는 어때요?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파트에서 이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시급제를 갖다가 월급으로 환산을 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시급제를 갖다 월급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월화수목금을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무슨 제도가 있냐면 주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휴제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총 근무하기로 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화수목금을 예를 들어서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총 6시간씩 5일 근무하면 몇 시간이죠? 30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소정근로라고 하는 게 있죠. 소정근로의 개념 뭐죠?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라고 하고, 법정근로라는 게 있어요. 법정근로는 뭐죠? 법에서 정한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법정근로는 하루에 1일 8시간이 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40시간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주휴는 법정근로시간 분의 소정근로시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까 8시간을 곱하면 이 사람의 주휴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을 2가지 붙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근이 없어야 돼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몇 시간을 공짜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8시간을 특별하게 공짜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걸 월급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월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소정 근로시간에다가 소정 근무일수를 곱해서 주휴시간을 더하면 48시간.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소정 근로시간, 이게 뭐예요? 8시간에다가 소정 근무일수, 5일 근무하죠. 5일 더하기 주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하면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48시간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48시간. 자, 그 다음에 4.345로 곱해요. 이 4.345라고 하는 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4.345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 계산한 게 뭐예요? 1주의 근무 시간이죠. 1주의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한 달 월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은 몇 주인가? 요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월급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럼 월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365일을 10개월로 나눠요. 그 다음에 12로 나눈 다음에 7일로 나누면 주가 나와요. 이해 가세요? 365일이 전체 1년이잖아요. 그러면 1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은 며칠인지가 나오죠. 그럼 한 달을 갖다 한 달은 며칠인지가 나오면 그걸 다시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몇 주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4.345, 2380, 99, 25, 23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4.345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345를 갖다가 곱하면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209시간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9시간에다가 최저임금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91만 4,445원이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9,160원으로만 공지를 하고 월급을 같이 병기를 안 했어요. 왜 병기를 안 하게 했을까? 이거 월급 병기하는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의 월급이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근데 요 환산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이 월급 값을 변기하는 것 갖고 5년을 싸웠어요. 노동계에선 변기하고 싶다. 사용자는 변기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어렵잖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노동법을 공부하니까 제가 앞에 잠깐 임금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왔지만 지금 여기 이제 최저 시급을 갖고 월급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기본급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4.34가 왜 나와야 되는지 산식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일반 그 근로자들이 노동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을 갖다가 공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는 최저임금 받아 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받는지를 내가 모르면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변기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사용자 측에서. 근데 이제 노동계 측에서 계속 월급을 같이 변기해달라 해갖고 5년을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N사의 거기 포털에다 검색을 하시면 최저임금 9,160원 옆에 월급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계산하는 법이 어려워서 이걸 숨기려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그거를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괄임금제를 배워야 되는데 이제 시급계산 월급을 바꾸는 거 알겠죠?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괄임금제 판례를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포괄임금제 판례를 보면서 포괄임금제가 모르는데 내가 포괄임금제 판례를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 계산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상임금을 확정을 해요. 통상임금을 확정을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거를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을 일하는 사람이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더 한다라고 하면 이 연장근로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소정근로 8시간, 그죠? 주휴 8시간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에 1시간씩의 연장 근로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해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했을 때 1시간씩 연장 근로 더하면 우리가 얼마 줘야 되죠? 여기 이제 제 배수를 적어놨는데 150% 주거든요. 보통 야간은 여기에 이제 소정근로나 연장근로 시간에 같이 체크가 돼버려서 우리가 50% 가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15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 하고 1시간 더 한 거예요. 그럼 1시간씩 더 했다. 그러면 총 몇 시간을 더 했어요? 5시간을 더 했죠. 그럼 5시간 더 했으니까 얘를 1.5배 하면 몇이 나와요? 7.5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예, 7.5시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48시간에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적을게요. 48시간에 뭐를 더한다? 5시간을 미리 더하는 거예요. 1.5배를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7.5시간을 더하겠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일주일에 줘야 되는 유급시간이죠. 여기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4.345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월급 시간 유급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241.147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242로 계산을 합니다. 242시간이 얘에 대줘야 될 유급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역산을 해요. 내가 얘한테 월급을 얼마를 주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242만 원을 주고 싶다.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2만 원을 주고 싶다면 뭘로 나누면 돼요? 242시간으로 나누면 이 사람이 뭐가 나와요? 시급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시급이 얼마겠어요? 10,000원이겠죠? 그러면 10,000원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9시간에다가 10,000원을 곱하면 기본급이 20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장근로수당이 33만 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다 어떻게 적는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다가 딱 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자, 기본급은 얼마고? 209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만 원. 이렇게 적어서 네 월급은 총 얼마다?
242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임금 계약서라고 해요. 이걸 왜 할까요? 이거 왜 해요? 포괄임금 계약서 왜 해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한 60% 이상, 최소 60%, 70% 가까이가 다 써요. 이거 왜 할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 209만 원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을 못 뽑아요. 회사에서. 242만 원을 준다고 하면 뽑을 수 있는 거야. 근데 242만 원 준다고 해서 뽑았는데 얘가 연장 근로를 1시간씩 하네? 그럼 월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포탈에서 얘가 1시간씩 할 걸 포함해서 242만 원으로 딱 고정을 해놓으면 회사에서 어떤 관리가 돼요? 예상 관리가 돼요. 우리가 1년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겠구나가 예상이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209만 원으로 뽑을 때는 안 뽑히는데 242만 원으로 공제하면 뽑히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의 다 포괄임금제를 씁니다. 근데 원래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판례에서 배웠죠? 2주 뒤에 시험이니까 다 알 거죠. 그죠? 판례에서는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근무시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 측정이 어려우니까 근무시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연장근로 할 것 같은데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포괄임금제를 쓰겠다 했을 때 판례에서 뭐라고 해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괄임금제 계산하는 법 알겠죠? 근데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침에 9시부터 3시부터 오후 3시죠. 11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휴게 시간은 19시에서 20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휴일 근로를 몇 시간을 했냐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했어요. 1시 반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휴게 시간에 30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는 없다. 그리고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219만 4,225원이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시급이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시급하고 기본급이 어떻게 될까?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따고 나면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실제 사업장에 가면 간단한 거예요. 이건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얘기해요. 우리는요 근로자가 몇 시부터 일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에요. 병원이라서 15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고요. 일요일은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무할 때 돈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계약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 써주면 한 5만 원 받고 계약서 써주실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하면 할 줄 알면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한 10만 원 받아요. 5에서 10 정도. 네, 이렇게 되게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기가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 소정 근로가 지금 여기는 7시간이에요. 7시간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에 7시간씩 근무하면 35시간이 되는데 이걸 다 월로 환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월로 환산하면 뭐 곱하면 된다고요? 4.345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7시간씩 근무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주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도 7시간으로 바뀌겠죠. 8시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가 들어가요. 야간 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0시부터 11시까지잖아요. 근데 야간 근로가 휴게 시간에 안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간 근로가 1시간씩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몇 배수예요? 0.5배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일 근로가 4시간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시행되면서 어떻게 휴일 근로는 어떻게 돼요? 연장 근로에 포함돼서 똑같이 1.5배로 계산하시고 휴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만 200%예요. 그래서 여기도 몇 %다? 15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계산하시면 당연히 219425가 나와요, 요게. 그래서 여기 시급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10,000원씩 쭉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소정근로하고 주유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기본급,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서 임금 총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무사가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시죠? 나중에 이제 급여 아웃소싱을 하시면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를 해가지고 실제 4대 보험도 요율에 따라서 다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떼야 되잖아요. 소득세는 세무사 업무 아니에요? 하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세무사도 4대 보험 이거 다 해줘요.
4대보험 우리 건데 왜 세무사가 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원천세 공제 얼마 떼야 되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기업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근로자 월급을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임금제예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는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연차수당하고 퇴직금도 문제가 돼요. 연차수당하고 퇴직금을 포함할 것인가? 이거 판례 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이따 판례 볼 때 잠깐 연봉제를 가지고 저희 노무사 시험에 출제하신 교수님 쓴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잠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포괄임금제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오늘 드린 걸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어떤 자료들을 기본으로 했냐면 노동법 교과서하고요. 저희 그 인사노무관리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책하고 그 다음에 판례하고 판례 평석들을 다 포함해서 쓴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포괄임금제가 뭐냐 개념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맨 위에 보세요. 올해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포괄임금제의 취지와 의미를 기술하고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의 조건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브리타로 인사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노사관계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취지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쓰시오가 노사관계로 내 경영지도서에서 출제가 됐었고, 인사노무관리에서 그와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관련 없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인사예요. 급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와 브리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를 보면 개념을 쓰셔야 되는데 포괄임금제 개념부터 쓰기가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로조건의 명시 및 가산임금 지급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 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1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기본임금은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괄임금제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판례의 문구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밑에 보실래요? 판례 입장을 이번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판례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2010년을 기준으로. 근데 2010년 전에 대법원 문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을 해서 합산해야 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우선은 2010년 전의 대법원 판례 문구를 보면요. 요건이 뭐냐면 근로자에게 어떻게 된대요? 불이익이 없으면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 2008-6051을 보시면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가장 큰 조건이 추가가 된 게 뭐냐면 뭐가 포함이 되냐면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요거는 이제 예시니까 이건 예시일 뿐이고 근로시간에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어려운 경우에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이 조건이 새롭게 추가된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 판례 문구를 요거 외에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을 참작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그 동그라미 1번을 갖다가 구체화시킨 거다. 라고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조건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우리가 판례 예전 거를 뭐 아예 원칙을 바꾸면 이전 판결하고 다르게 한다라는 문구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문구가 없어서 1번을 갖다가 구체화 시켜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성질을 참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는 거에 뭐가 들어간 거다? 이거를 구체화시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를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해줬다.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간대요? 근로자의 승낙이 들어가죠. 근로자의 승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문구를 뭘 넣어야 되냐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동의한다 라는 이런 문구가 근로자 서명을 넣고 여기다 사인하도록 해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지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포괄임금제가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로시간과 형태를 참작했을 때 산정이 어려워야 된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어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얘기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포괄임금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우리가 막 만들어가지고 계약서에 넣는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인정돼야지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동그라미 1번이 지금 방금 말했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인정이 안 돼도 많은 기업들에서 막 써요. 왜 쓸까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제가 2010년 이후에 지금 이제 기준이 변경된 판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밑에 대법 3페이지 밑에 보세요. 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대법 2008-6052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1심 판결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던 2006 가소 141489 판례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로노에서 아마 요 판례를 다뤄드릴 거예요. 이 판례 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판례예요.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판례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그 연장 근로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연장 근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를 뭐 판매를 하든 뭐 여기 체력단련장을 이용을 하든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8%의 봉사료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을 쓰는데 뭐 골프를 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더 붙였다고요? 봉사료를 8%를 더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800원인가요? 맞죠? 그럼 800원 맞아요? 8%면? 800원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봉사료로 받은 돈을 갖다가 다 모아서 10만원, 만원, 1000원 8,000원 아니에요? 8,000원? 그죠? 8,000원이죠? 네, 8,000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8,000원이 이렇게 다 모은 거를 갖다가 다 모았잖아요. 모아서 모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40%는 어떻게 했냐면 균등 지급했어요. 이걸 다 모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이 봉사료를 다 모았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했대요? 40%는 어떻게 했다? 모든 직원들에게 40만 원을 직원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었어요. A, B, C, D가 있다면 이 A, B, C, D에게 균등 지급을 해줬어요. 1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어떻게 했대요? 시간의 근무자들에게 근무 시간별로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근무를 더 많이 했으면 근무 시간에 맞게 비례해서 나눠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줬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준 거예요? 여기 돈 준 게.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유효하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1심 유효성 판단을 쭉 보시면은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2004년 5월 1일자로 지급이 중단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실제 근무한 거랑 봉사료를 나눠 받은 거랑 금액을 쭉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봉사료를 나눠 받은 게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맞춰서 시급 계산해서 받은 것보다 어떻다?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법의 유효성 판단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춰서 이 사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계가 일정 금액의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인데 봉사료 지급이 중단된 2004년 5월 1일경 이후에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의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시간의 근로수당의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 미달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여기에 보세요. 자, 2010년 이후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은 포괄임금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미 포괄임금제로 다 계약을 짜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포괄임금제를 짜서 포괄임금제를 해서 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유효성을 인정을 안 해. 성을 인정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기본급을 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외 기타 수당들 줬겠죠. 연장근로수당을 줬을 수도 있고 막 줬잖아요. 그러면 요 기타 수당들 줬던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부당이득이다. 회사가 어떻게 돼요? 부당하게 돈을 줬으니까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돌려받고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줘야 된다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기타 수당은 통상임금이다. 기업이 주기로 한 그냥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대법원이. 근데 통상임금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인데 그럼 기타 수당을 갖다가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지금 우리가 2008년 요 18년 보면은 봉사료로 지급한 거 여태까지 준 게 너네가 시급으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잖아. 원래 법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보다 많으니까 그건 뭐 하고 그냥 오케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한 부분은 다시 지급하라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의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포괄임금제를 짜줬다. 그럼 포괄임금제 유효성은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과 형태, 그 다음에 근무의 성질을 봤을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 근로자가 동의했어야 되며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돈은 기본급 준 거는 오케이인데 밑에 기타 수당 준 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준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너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다시 다 계산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회사가 준 건데 이거는 그냥 통상임금 기본급처럼 준 거다. 이건 통상임금이다. 기본급에 포함해서 다시 재계산해서 더 줘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유효한 거는 더 많이 줬던 거는 법정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준 거. 더 많이 준 거는 오케이. 부족하게 준 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줘라. 근데 대법인이 어디 입장이에요? 3번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도 자꾸 회사들이 쓰는 경우가 요게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정 안 돼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줬으면 오케이가 뜨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유효성에 관련된 판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 관련 4페이지 보시면 최근 판례라고 제가 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최근 판례를 보시면 고정 모터의 수당에 관해서 누가 제기를 했냐면 이걸로 한 거예요. 보시면
지금 기타 수당으로 연차 수당, 휴가,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줬잖아요. 요거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우리 돈 더 주세요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 판결이 언제 나왔어요? 2021년 11월 11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말쯤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뉴스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가 통상입금도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영지도사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경영지도사든 노무사든 거의 30년 정도가 시험이 돼요, 경력이. 그러니까 노무사도 지금 31회 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출제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셨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정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판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하고 관련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시면 지금 고정 OT 수당은 다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여기 보시면 고정의 첫 번째 거를 갖다 주정한 거예요. 고정 시간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수당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통상임금 설명드렸어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근기법상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추가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여기에 나오는 2021년 11월 8결 대법 2020-224739의 전심 있죠. 고등법원 심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오케이, 다시 지급해. 근데 대법원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겠죠. 왜요? 여태까지 포괄임금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70% 기업이 다 쓴댔잖아요. 60, 70% 기업이. 근데 이게 유효성을 부정해버렸더니 어떻게 한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법원이 3번이라 해서 막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상임금에 넣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하면 임금 소급이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럼 몇 천만에서 몇 억씩 다시 떨어질 거라고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근데 그걸 오케이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되게 이슈가 됐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사건을 보면은 제가 드렸던 4페이지에 보면 이게 삼성그룹의, 이거 회사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니까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게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요. 피고가 1980년 이전부터 1994년 3월경까지 사무직으로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 외에 시간의 수당의 명목으로 기본급의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평일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 야간 근로의 시간에 따라서 산정한 법정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까 우리가 포괄임금제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기본급이 몇 시간이었죠? 209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에 연장 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2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12시간에다가 4.345를 곱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나 계산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29시간이 나왔다라고 쳐요. 20시간이 나왔다고 칩시다. 20시간이 나왔다고 하면 209시간 중에 20시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약 10%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 넣었다라는 거는 12시간에 4.4 하니까 지금 48시간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시간 좀 넘게를 연장 근로로 다 풀로 때려 넣고 요걸 계산하면 몇 %예요? 한 20%가 나오니까 월급이 예를 들어서 너는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80만 원이 연장 근로 수당.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너가 월급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0만 원이 연장 근로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로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줬어요. 이게 줬는데 이렇게 왜 줄 수 있었을까요? 2010년 전에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피고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조기 출퇴근제가 뭐냐면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7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장 근로를 안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994년 4월부터 기존의 월급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기본급 20%의 상당액의 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무려 월급제, 왜냐면 이제 시급제 급여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계발비라는 항목이 색정이 됐고, 그 무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기본급 20%의 상당액의 수당을 명칭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계발비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들은 조기 출퇴근제 시간 동안에도 자기계발비와 별도로 따로 뭘 받았대요? 법정수당을 또 받았다. 그러니 이 사람들 이 주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 받던 수당이 뭘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들 봤더니 지금 여기 사무직이죠. 여기에 시급제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자기계발비는 받았고, 플러스 얘네들은 뭘 받았어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산정해서 받았다. 그럼 우리가 받고 있던 게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뭘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통상임금으로 바뀐 거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요거를 오케이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요게 나중에 뒤에 보니까 또 다시 법정근로수당으로 바뀌어 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바뀌어 있고, 요게 줬을 때도 사람들이 이걸 받을 때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포괄임금제로 인정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변경됐다, 성질이 변경됐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법원 심원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인정됐으면은 사실 여기 사실관계가 좀 독특하잖아요. 독특한데 또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처럼 포괄임금제로 돼 있던 그 수당들이 고정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효성이 부정되면 다시 어떻게 될 거다? 통상임금 기본급에 포함돼서 연장근로수당을 재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까봐 이목을 많이 끌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보세요. 고정 OT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법원에서 왜 그 고등법원에서 인정해준 거를 파기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포괄임금제와 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왜 나올 수가 있냐면 좀 그 교수님들 중에서 책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공인노무사 출제하셨다고 하면서 책을 쓰신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썼냐면 연봉제하고 포괄임금제에 관해서 한 대여섯 장 책을 쓴 게 있어요. 책에 포함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미국에서 사용하는 연봉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연봉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제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연봉제의 개념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야구 선수나 그런 축구 선수들 계약할 때 1년 연봉 계약하잖아요. 2년, 3년. 그렇게 계약해갖고 사람들 데려왔을 때 뭐 1억 주고 2억 주고 해서 그 사람 1억 주고 2억 주고 할 때 어떻게 데려와요? 사람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막 데려올 때. 그 사람이 1년 동안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성과를 판단해서 그걸 갖고 협상을 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게 연봉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봉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법에서 인정되는 건 뭐밖에 없는데,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게. 프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프리랜서에 들어가니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근기법의 적용을 안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연봉제라고 그렇게 쓰는 거는 미국식 연봉제가 되는데, 우리에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시급을 가지고 환산해서 월급 연봉제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제라고 우리가 지금 다른 여러분들 그 기업들의 채용 공고 보면 연봉 얼마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 연봉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하고 맞냐? 요걸 갖다가 교수님 정리한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 추가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가 사후에 정산토록 하게 할 경우 애초에 예상했던 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봉액을 산정할 때 미리 지난 몇 해간 발생한 평균 연장 근로시간 수만큼을 연봉액에 포함한 것으로 해서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내가 훈련을 1시간 더 했으니까 시급 계산해서 1.5배 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연봉제라고 하는 거는 연봉이 딱 주어지면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연봉제에서는. 우리가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결국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서 넣어야지 법적인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제하고 퇴직금을 봅시다. 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결이 있죠. 배워서 공부했죠. 결론이 뭐죠? 퇴직금은 포괄임금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돼요. 그럼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왜 안 되죠? 이유는 뭐였죠? 퇴직금은 발생이 언제 되니까? 퇴직일에 발생이 되니까 퇴직 전에 지급한 금액은 원인 없이 지급한 급여가 돼서 뭐가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회사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죠. 상계 처리는 다 돼요? 아니면은 일부만 돼요? 일부만 되죠. 50%까지만 상계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또 다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회사는 어떻게 돼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해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보면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의 양자에게 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계약 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해야만 할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 금액을 연봉계약서에 반드시 표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둬야 되며, 이때 연봉 금액에 표시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하회할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썼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정산 제도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6페이지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제가 옮겨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퇴직금 제도를 할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한다고 해도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제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포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만 가능해요?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직연금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DB형도 당연히 중간정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 뭘로 해야 된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면 연봉액의 12분의 1을 갖다 납입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때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제 교수님 설명이 맞지 않고 뭘로 해야 되냐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들어서 운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에 보면 1번에 보면 퇴직금 산정 기초에 대해서 노사 간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퇴직금을 얼마를 주기로 한다고 했을 때 더 지급하겠다. 요거는 상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급하면 되는데 이미 어떻게 된다? 미리 근로계약에 넣어서 매월 미리 주는 건 어떻게 된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연차 유급휴가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포괄임금제 연차 유급휴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는 넣는 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연차를 사용하는 거를,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금 포괄임금제로 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연차 미사용 수당을 갖다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그 계약서에다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년 미만 연차가 생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1년 이상자 연차만 할게요. 1년 이상 연차를 갖다가 포괄임금제로 넣는다라고 하면 15개의 연차를 우리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연차를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칠게요. 9,160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1년 뒤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2022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죠? 몇 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23년
1월 1일에 이 15개에 달한 걸 돈으로 줘야 되죠. 이 돈으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급이 9,160원이다 하면 연차를 하루 쉬는 거잖아요. 뭘로? 유급으로 쉬는 거니까 이거를 8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치면 이 사람이 아까처럼 8시간 주 5일 근무할 때 라고 계산을 하면 9,160원에다가 8시간을 곱한 거가 되겠죠. 게다가 며칠이에요? 15개니까 15일이죠. 15일을 한 다음에 월급으로 나눠야 되죠? 어떻게 해요? 12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월에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썼을 때 2023년 1월 1일 날 지급할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2년 1월 1일부터 매월 월급에 꽂아 넣는 거죠. 12로 나눠서. 그러니까 넣어버리면 미리 연차를 너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하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차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죠. 연차 사용 권한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미리 주는데 네가 연차를 쓰면 어떻게 해라? 미리 받았던 돈을 토해내라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 써요. 네, 실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시면 7페이지의 맨 끝에 문단을 보시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해서 연봉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1년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 수당을 산출해서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수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포괄임금제가 뭐고 우리에서 이제 우리 법원이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으로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세 가지를 지금 주제를 본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는 첫 번째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임금제의 법원의 판단 기준. 세 번째가 우리가 경영학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본 건데 특히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교수님이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 연봉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시급을 1년치 계산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기법에서 이것이 근기법과 뭐가 발생해요?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식 연봉제는 어떻게 돼요? 미국식 연봉제에는 우리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딱 문제가 안 돼요. 1년에 야구선수 계약하는 것처럼 1억 딱 주기로 하면 이 사람한테 초과 연간근로 수당도 발생 안 하고 연차도 안 줘도 되고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발생해요? 근기법상 연장근로수당 추가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차휴가수당 줘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뭘로 해결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각각 항목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정리를 해두시면 혹시나 브리타로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중대재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셔요. 네. 10분 쉬시고 오세요.